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소설 전문 팟캐스트 낭만서점과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이 함께하는 새로운 고전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문학평론가 박혜진입니다. 김성현입니다. 낭만서점 시즌3 첫 공개방송 저희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낭만서점의 스피노프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이 낭만서점 클래식편에서도 오늘 이 낯선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떤 작품 준비했죠? 오늘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낯선이라는 주제잖아요. 혹시 편집자님은 낯설었던 경험들, 익숙했던 공간이나 사람에게 어떤 낯선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글도 쓰고 책을 소개하는 글들도 많이 쓰고 여러 글들을 쓰는데 그때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런 표현들 정말 관용어처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태어나서 가장 익숙하고도 낯선 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세계에서 계속 만나왔었던 어떤 관계일 것이고 서로를 상상 이제 해왔었던 건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건 또 굉장히 낯설다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낯설면서도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성현 씨는 어떠세요? 저도 이제 매번 공연을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공연이지만 관객분들은 이제 처음 만나는 관객분들이니까 항상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그리고 또 이 질문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전에 헤어졌던 연인에 대한 헤어졌던 연인이 이별 통보를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익숙했지만 어떤 낯선 모습들. 통보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많이 받진 않았지만 네. 강렬했던 기억입니다. 혹시 편집자님 없으세요? 그런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네. 듣는 저희 가족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요? 네. 저희 이제 다룰 작품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오늘 읽으려고 합니다. 많이 알려진 문구죠. 태양이 뜨거워서 죽였다라는 전무후무한 캐릭터의 납득 불가한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방인이라는 작품 성현 씨도 많이 알고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읽어보지 않아도 이 제목을 안 들어보기란 좀 힘든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는 들어봤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 읽었고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과 두 번째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저에게는 조금 어려웠던 소설이었는데 두 번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바라보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그간에 있는 이 메르소라는 인물이 그래도 조금은 좀 다가왔던 그런. 네, 저희가 오늘 방송 주제가 낯선이어서 사실 낯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작품이 바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바로 이방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품은 1942년에 쓰인 소설입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르몽드에서 이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1위로 바로 이 이방인이 꼽혔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20세기에 가장 널리 읽힌 작품이 바로 이 이방인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낯섦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의 이 낯섦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강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낯설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판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작품일 경우에 대체로 여러 출판사들에서 여러 판본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좀 취사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방인도 그런 측면으로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것은 책세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이 이방인 처음으로 나왔고 그 독점 계약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출판을 한 것이 이제 책세상이고 그래서 책세상에서는 이 까미 전집이 나와 있죠. 거의 20권에 해당하는 아주 방대한 양의 책이 23년에 걸쳐서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완결이 된 것이 2009년일 거예요. 2010년이 까미가 이제 사망한 지 50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70년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후 50년이 지나면 책이 작가의 저작권이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릭한 것이 되기 때문에 원하면 저작권료를 특별히 지불하지 않고도 책을 다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10년이 지나서 이방인이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됐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같은 경우도 2011년에 출간이 됐었고 많은 출판사들에서 이방인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뭐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자가 누구냐, 그리고 디자인이 어떠냐 여러 것들. 특히 이 책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이 책도 보면 이렇게 절반은 작품 해설이죠. 작품 해설입니다. 거의 이 작품은 140페이지 가량이 되고 나머지 140은 뭐 까미의 글 그리고 해석자의 글 그리고 뭐 여러 다양한 뭐 작품 연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1년 단위로 연보를 다 세세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케팅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작품은 동일하고 번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작품에 관한 어떤 콘텐츠를 실느냐에 따라서 독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민음사 이 판본 같은 경우에는 까미의 글이 강연록이라든지 뭐 수상 연설 이런 것들이 실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실리지 않았고요. 어떤 한 사람의 편지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실려 있습니다. 공연을 만들고자 했을 때 이제 까미에게 편지를 보낸 그리고 까미가 답장을 보낸 이야기들이 좀 이 민음사 이방인에 좀 담겨 있는데 그게 이제 민음사 이방인의 좀 특징인가요? 네, 저희가 책 만들 때 책에 대한 코멘트를 어떤 종류의 글을 쓰면 좋을까, 실으면 좋을까 할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판본들을 보면 이제 수상 연설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한 얘기, 강의록, 까미의 강의록을 실은 것도 있는데요.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 실린 것들은 내가 당신의 작품을 무대로 올리고 싶은데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서 무대로 올리고 싶다라는 글을 편지를 쓴 거죠. 그때 까미가 그걸 보고 실어라, 만들어라, 무대에 올려라 그러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작품에 대해서 특정 장면에 대해서 까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쉽게 우리도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글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어떤 강의록이라든지 이런 글들보다는 독자들과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고 쉽게 직접적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종류의 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싫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이제 판본마다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 이 민음사 판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럼 민음사에서 그걸 단독 입수한 건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까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을 쓴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사실 다 오픈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들 이외에도 좀 특징적인 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래픽 노블로 나왔던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책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에디션으로 흑백으로만 된 아주 커다란 일러스트레이션 북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부조리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흑백의 톤으로 붓으로 아주 강렬한 터치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대사는 거의 적고 그림으로만. 근데 그런 판본들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방인을 텍스트로 한번 보시고 또 이미지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이방인의 아주 강렬한 그 느낌들을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웃음기가 없죠? 너무 무겁죠? 네. 바닥으로. 네. 이렇게 한 세기를 대표하는 이 작품을 쓴 까미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 성현 씨의 좋은 목소리로 까미에 간추려진 그 인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베르 까미. 1913년 11월 7일 알제리의 몽도비에서 9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다. 포도농장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전쟁에 징집되어 목숨을 잃은 뒤
가정부로 일하는 어머니와 할머니 아래에서 가난하게 자란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재능을 키우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에 갈 기회를 얻는다. 알제대학 철학과 재학 시절,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창작의 세계에 눈을 떠가는데 무엇보다 이 시기에 장 그르니에를 만나 그를 사상적 스승으로 여긴다. 1934년 장 그르니에의 권유로 공산당에도 가입하지만 내면적인 갈등을 겪다 탈퇴한다. 교수가 되려고 했으나 건강 문제로 교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진보 일간지에서 신문기자 일을 한다. 1942년에 이방인을 발표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으며 에세이, 시지프의 신화, 희곡, 카리큘라 등을 발표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다. 1947년에는 7년여를 매달린 끝에 탈구한 패스트를 출간하는데 이 작품은 즉각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까미는 비평가상을 수상한다. 44살의 젊은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인 1960년 1월 4일 미셸 갈리마르와 함께 파리로 떠나다가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좀 신화가 된 작가들의 좀 전형적인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난했고, 네. 공부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 다녔었고, 그래서 교수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그 선천적인 어떤 그 병약함, 그리고 또 질병,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기 네. 때문에 사실 교수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문 기자 일을 하면서 이제 작가로서의 이제 그 삶을 구축을 해 나가다가 46살이면 요절이죠. 네. 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게 돼서 이런 그 완성되지 않은 신화가 됩니다. 성현 씨는 평소에 까미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방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까미를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 양력을 보다가 장 그르니에라는 선생님 혹은 스승님을 만나서 까미가 많은 영향을 좀 받았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 저도 까미의 글을 까미 책을 통해서 처음 봤다기보다는 이 그르니에의 섬이라는 에세이집에 수록된 그 책 표지에 있는 글 있죠. 추천사를 통해서 처음 봤어요. 네. 근데 그 추천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때 받았던 기억을 지금도 이제 갖고 있는데 둘 사이는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죠. 그 보통 까미가 아주 저항적이고 반항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그르니에의 이끌어줌 그리고 그르니에가 까미에게 보내줬던 어떤 햇빛 같은 사랑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까미의 존경심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 제가 아주 그 아름다웠던 것으로 기억하는 까미의 추천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네. 느낌이신지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이 조그만 책을 읽고 그 처음 몇 줄을 읽다 말고는 다시 접어 가슴에 꼭 껴안고 마침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신없이 읽기 위하여 나의 방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던 그날 저녁으로 나는 되돌아가고 싶다. 나는 아무런 회한도 없이 부러워한다. 오늘 처음으로 이 섬을 열어보게 되는 저 남모르는 젊은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러워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추천사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추천사라고 손꼽히는 글이죠. 멋있네요. 네. 이 카미의 양력을 보게 되면은 아주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문학의 길 혹은 청사진 빅픽처 이런 것들을 그렸던 작가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어떤 단계, 예를 들어서 뭐 부정의 세계로 가득한 어떤 부조리한 세계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세계를 다루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랑에 도달하는 세계를 다루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그렸지만 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영원한 미완으로 남게 된 작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린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네. 네,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뭐 첫 소설인데 이 작품으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으니까 네. 어떤 그 과거의 것들을 다 보상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 이방인이란 작품이 이제 프랑스에서만 800여만 부 정도가 팔리고 101개국 정도에서 이제 출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이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1시간 동안 알아봐야 할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그 소설은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냐. 근데 이방인이라는 낯섦을 표방하는 이 작품 안에서 메르소라는 주인공은 굉장히 독창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캐릭터. 네. 그리고 이 소설이 진행되는 방식은 그 사르트르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질서적이고 질서에 의해서 완전한 그 고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하는데 너무 잘 썼죠. 그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이 보통 실존주의라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의 이성이 구축해왔던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제 회의로 가득 차던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아주 잘 구현해냈기 때문에 발표를 하자마자 사실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네. 작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성현 씨는 그 까미의 매력, 이방인의 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직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너무 찾아가는 불공평한 중이고. 질문. 아니야. 찾아가는 중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사실 이 메르소의 태도, 자세들이 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읽으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려고 좀 노력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감을 갖는 태도, 이 메르소의 이 그간에서의 어떤 거리감을 갖는 태도가 그냥 이렇게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읽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걸 이제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근거가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받아들여지나요, 지금? 과정입니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직은 다 네.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 이 책의 줄거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의 배경은 이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부 쪽에 있는 그 지중해에 면한 아랍계 알제라는 곳입니다. 이 알제라는 곳이 배경이고요. 거기서 선박 중개인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는 젊은 청년 메르소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메르소가 어느 날 엄마가 계시는 그 요양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전보를 받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장례를 치르러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장례 기간에는 이 슬픔과 애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던 어떤 행동들이 많이 제약이 되죠.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관습이죠. 근데 이 메르소는 과거에 해왔던 것들, 평소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합니다. 가장 먼저 연애를 하죠. 과거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한 말이라는 여성을 만나는데요. 그 여성과 연애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만나서 보란 듯이 해수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 보러 가는데요. 영화가 이제 코믹한 영화를 보러 가죠. 연애만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 친구도 사귀는데요. 이 친구가 뭐냐면 굉장히 질이 좋지 않습니다. 네, 레몽이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하나의 작당을 꾸미고 있는데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였는데 이 여자친구가 변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성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들이는 건데 쉽게 또 끌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상황들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거기 그 상황에 두는 건데 그냥 그렇게 됐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 친구가 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패거리에 같이 연루가 돼서 거기서 일종의 소동이 나고 소동은 일단락이 되는데 자기는 사실 그 사건의 주인공도 아니면서 그 일단락된 다음에 바람을 쐬러 해변으로 나갔다가 그 패거리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이 사건의 많은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줄거리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좀 황당한 그 상황이죠. 도대체 왜 죽였는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메르소가 하는 행태들도 우리 성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죠. 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형식들 그리고 태도들 이런 걸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바로 엄마의 장례식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장례식에서 메르소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곳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 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이유가 이유니만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그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변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집에 있었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기만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가고 난 처음 며칠 동안은 자주 울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 탓이었다. 몇 달 후에는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더라도 역시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마지막 해에 내가 거의 양로원에 가지 않는 데는 그러한 이유도 약간 있었다. 게다가 그러자면 또 일요일을 빼앗겨야 하기 때문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표를 사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수고는 그만두고라도 말이다. 그 밖에 그날의 몇 가지 광경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가령 마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따라잡았을 때 페레스의 그 얼굴, 신경질과 힘겨움에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뺨 위에 번뜩이고 있었다. 그러나 주름살 때문에 더 이상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눈물방울은 그 일그러진 얼굴 위에 퍼졌다가 한데 모였다가 하며 니스치를 해놓은 듯 번들거렸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성당, 보도 위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묘지 무덤들 위에 붉은 제라늄 꽃들, 페레스의 기절, 엄마의 관 위로 굴러떨어지던 핏빛 같은 흙, 그 속에 섞이던 나무뿌리의 허연 살, 또 사람들, 목소리들, 마을, 어떤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끊임없이 툴툴거리며 도는 엔진 소리,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알제의 빛의 둥지 속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리하여 이제는 드러누워 12시간 동안 실컷 잠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의 나의 기쁨, 그러한 것들이다. 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네. 너무 입맛이 있고 그리고 밀크커피는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 장례식 행사 관례로서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지 엄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라는 말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주 좀 낯설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죠.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사실 처음 읽었을 때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읽었을 때 느꼈던 점은 이 메르소가 엄마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메르소에게는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르소는 이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메르소에게는 이 사건이 이 감각되어지지 않는 사건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이 감각은 더더욱 좀 예민해지고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진 태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고. 그러니까 슬픔, 애도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체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감각하고 있는 것, 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들은 일체 배제를 하고 네. 감각적인 것들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이 사실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이것은 정말 문학사에 남는 문장이죠. 엄마가 죽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팩트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것과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배치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어제 이거는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40년대 이때 지배하고 있던 것 자체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완전한 배척 그리고 회의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메르소를 보면은 메르소는 말을 별로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물어보고 네 의견을 구할 때 거기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말을 너무 안 해요. 너무 과묵한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르는 인물로서의 메르소가 아주 압축적으로 그리고 반항하는 인간으로서의 메르소가 아주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장이라고 할 수 저는 이제 있죠.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르소가 관 속의 엄마를 보려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연세나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를 사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그냥 모르는 것 자체가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모른다. 정말 모른다. 왜 모를까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도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이제 네.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메르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일단은 그 장례식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리의 등장이죠. 근데 마리와 정사를 나누고 마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도 아주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굉장히 육체적인 관계에 탐닉을 하죠. 그리고 마리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거나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오히려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리가 결혼을 하자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도 네가 원한다면, 네가 좋다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르소에게는 어떤 뭐 관계의 의미나 사랑 등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삶의 순간순간 그냥 본인의 어떤 감각대로 인지되고 그냥 그것만 있는 관계였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그 소설에서도 순서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제 마리와의 관계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장례식에서 이 모르는 인간으로서의 메르소가 굉장히 강렬하게 부각이 됐다면 이 마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얘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가 되게 잘 드러납니다. 뭘 아냐면 마리와 관계를 맺거나 할 때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고 지금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지금 감정이 흐르고 있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데 반면에 마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우리 결혼할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입을 다물어요. 그러니까 내 감각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이야기할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어떤 추상적인 것,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알 수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그냥 입을 다물고 침묵하거든요. 네. 그래서 뭘 알고 메르소가 뭘 모르는지 그러니까 다만 그냥 모르는 게 백치가 아니라 네. 정말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15일인지 16일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모르고 어떤 걸 아는지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메르소가 할수 있지 모르는 않을까요? 척하는 건 아니겠죠? 굉장히 갑자기 스릴러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여쭤보시니까. 모르는 척. 그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셨던 분들 질문 되게 잘하시거든요. 아니, 그냥 궁금한 게 많아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보셨던 분들 중에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서 이제 그걸 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혹시 읽어보셨던 분들은 처음 읽으셨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저 이방인 처음 읽었을 때가 10대 때 읽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 저희 학원 다녔을 때 영어 선생님께 그 영문학 전공이셔가지고 제가 책 얘기 가끔 해서 물어봤는데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서 네가 그걸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냐고. 선생님은 아셨을까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근데 잘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 같아요. 네.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까미는 이거를 모르라고 썼어요. 알 수 없어요. 메르소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공통의 지식 위에서 어떤 행동을 해석하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통의 지식이 아닌 어떤 영역에서 벌어지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게 당연하다, 혹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그 메르소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반은 맞는데 그거를 읽으려고 했냐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거겠죠? 네. 그렇죠. 안 읽으셨을 수도 있죠. 선생님도 안 읽으셨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그 메르소의 행동 혹은 선택에 대해서 조금 좀 의구증? 지금까지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장례식장이라거나. 이 방에서는 대답을 안 하면 나갈 수 없나요? 그럼요. 네. 저는 그 메르소의 그 어떤 낯선 행동들, 이 제목 이방인처럼 뭔가 그 주인공은 그 시대의 그 관습이라든지 어떤 사회, 어떤 문화 속에서 녹아들 수 없다는 그런 거부감을 느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캐릭터인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방인이죠. 예. 그 시대의 이방인으로서 의 행동을 보여줬던 거고, 우리는 그 이방인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맞군요. 저의 첫 느낌도 틀린 건 첫 느낌이 아니네요. 맞죠. 보통 그렇죠. 네. 네. 뒤에 또 저도 처음에 그 20대 때는 한 10쪽 읽다가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공개 방송 때문에 다시 읽게 됐어요. 그랬을 때 왜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 안 되는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희 외삼촌이 큰외삼촌네 댁에서 제가 몇 년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큰외삼촌이 몇 년 살고 나서 제가 또 이제 저희 집에서 몇 년 다시 살고 나서 큰외삼촌이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나를 키워주셨던 분이 돌아가셨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그닥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때는 크리스마스 전이고 이래서 너는 장례식에 갈 필요가 없어. 넌 아직 어리고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 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럼 나도 그럼 가지 말아야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런 생각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메르소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메르소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뭐 요새로 따지면은 약간 그런 증후군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뭐 감정을 잘 읽지 네.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그런 게 옛날에 표현이 돼서 약간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고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가 됐겠지만 제가 요즘에 봤을 때는 그러한 캐릭터들이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막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대답을 적절치 못하게 하는 바람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를 읽었는데 거기에서는 그 아이가 감정이 없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에게 교육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돼. 뭐 사람들이 이런 걸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반응해야 돼. 만약에 그러한 어머니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왜 이러한 행동들이 요즘에도 이해가 안 되는지는 사실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낯선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익숙한 상황이라고
받아왔던 것들을 좀 질문하게 하죠. 이게 왜 낯설지라고 질문을 하게 하는데 어떤 작품이 발표가 됐을 때 사실 마냥 낯설고 너무 이해하기 힘들기만 하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들이 많이 읽고 거기에 지지를 한다는 건 사실 그 인물의 행동의 상당 부분은 그 동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저도 대학교 때 친구들이 이 책을 여행 갈 때 많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방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캐릭터와 자기가 비슷할 때 조금 더 감정이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읽으면서 눈물을 막 흘릴 정도로 너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메르소가 느끼는 어떤 보편적이지 않은 감성들이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표현을 못한 것이지 내면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저도 상당 부분 그래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걸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그 요구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행동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정상이고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구분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억눌려 있는 것들 근데 그 억눌려 있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억눌려 있는 건지를 이제 이 메르소의 행동을 잘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작품에서 이제 메르소가 계속해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평소에 성현 씨도 이렇게 메르소처럼 이방인이 되어간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방인이 되어간다라는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이방인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기억나는 거로는 공연을 하면서도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공연이지만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찾아주신 거잖아요. 뭐 그런 순간에도 그런 좀 낯선 느낌을 좀 받기도 하고 때로는 호응을 굉장히 좀 잘 해주시는 관객분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조금 차가운 어디 한번 해봐 라는 듯한 관객분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좀 그런 낯선 기분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방인이라고 좀 느꼈을 때가 가장 최근에는 이 낭만 서점에 합류하게 된 그때였던 것 같아요. 혹은 제가 처음으로 이 낭만 서점을 찾게 된 게 그 프랑크 틸리에의 현기증이라는 소설 때문에 찾게 됐거든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오긴 했지만 이 스튜디오나 허위평론가님 혹은 박경환 씨 두 분 다 이제 저에게는 너무 낯선 사람이었고 공간이어서 그랬던 기억이 좀 떠오르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 낯설고 내가 이방인 같을 때 그게 좋은 기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거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기분 하지만 또 피할 수는 없는 그 상황들인데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렵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한데 그것들을 마주하지 못하면 계속 그 불편함과 두려움이 남아서 어떻게든 좀 저는 좀 마주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날 이겨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좀 떠오릅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그 진행자들과 친해 보이시던데 그 비결은 또 뭔가요? 훨씬 더라니요. 제가 보기엔 편집자님이 훨씬 더 친해 보이시던데 익숙함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다른 허위평론가님이나 박경환 씨 혹은 허남웅 평론가님이 어떤 분일지 박혜진 평론가님이 어떤 분일지에 대한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자주 뵙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편집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평소에 이방인이라는 감정을 너무 많이 느끼고요. 특히 뭐 학기 초 이거는 뭐 10여 년, 20여 년을 느꼈던 거고 그렇습니다. 뭐 회사 들어올 때도 그렇고 어떤 첫 만남, 첫 자리에 가면 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기 때문에 늘 내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겪죠. 이 낭만서점 처음 합류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근데 그때는 허위평론가가 계셨고 어느 정도 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낯선 느낌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씩 극복을 했죠. 뭐냐면 나만 낯설지 않다. 모두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나도 느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시점부터는 그냥 좀 편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다 편한데 나 혼자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좀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혹시 그런 건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낭만서점을 듣게 됐을 땐 박혜진 평론가님이 이제 게스트로 네. 좀 많이 나오셨다가 이제는 이 고전편을 진행하는 어떤 진행자의 입장이잖아요. 혹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똑같네요. 네, 항상 그런 손님 같은 마음으로 네. 최선을 다해야죠. 네. 편집자님은 그럼 평소에 이방인이라고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행 가면 늘 이방인이라고 느끼고 뭐 꼭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 거리감을 느끼는데요. 네. 그 거리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고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 적정한 거리감들은 오히려 조금 더 넓은 것들을 보게 해주고 어떤 감각들을 더 살아나게 해주고 또 나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해서 그런 이방인으로서의 거리감, 감각들을 많이 느끼고 더 느끼려고 또 하는 편이고 그런 습니다. 불편함을 즐기실 때도 있나요? 사실 불편함을 완전하게 즐긴다고 하는 건 좀 거짓말일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은 납득되지 않는 그 어떤 규율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이제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바로 이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는 것인데요. 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는 좀 디테일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메르소가 그 아파트에서 좀 지내게 되는데요. 이제 장례식에 갔다가 그래서 뭐 친구도 없고 살 친구를 뭐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질이 조금 안 좋은 뭐 데이트 폭력도 아니죠. 이미 헤어졌으니까. 네. 헤어진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싶어하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레몽이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동참하죠. 네. 그래서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 패싸움을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레몽이 복수하고자 했던 여성의 오빠가 있죠. 그 오빠가 레몽을 이렇게 좀 가해를 하는데요. 좀 상처를 입히죠. 네. 근데 그러고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끝나고 좀 바람을 쐬러 해변으로 나왔는데 저기 그 상처를 입혔던 마주치죠. 아랍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인을 보고 약간 의미심장한 상황이 되는데 뭐 어떤 전초가 없어요. 근데 다만 아랍인이 단도를 꺼내거든요. 이 단도를 꺼내는데 단도는 말 그대로 짧은 칼이잖아요. 근데 이게 태양이 비쳐서 굉장히 길게 보였다는 거죠. 메르소에게는. 그래서 너무 태양은 뜨겁고 칼은 길게 보이고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머니에 있던 그 권총을 꺼내서 쏘죠. 방아쇠를 당기죠. 네. 근데 한 번만 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제 확인 사살을 네 발을 쏘죠. 네, 그 부분 어떤 장면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햇볕에 진동하는 해변 전체가 내 뒤에서 죄어들고 있었다. 나는 샘으로 향해 몇 걸음 나섰다. 아랍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래도 아직 내게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얼굴 위에 드리운 그늘 탓이었는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뜨거운 햇볕에 뺨이 타는 듯했고 땀방울들이 눈썹 위에 고이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것은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 특히 그날과 똑같이 머리가 아팠고 이마의 모든 핏대가 한꺼번에 다 피부 밑에서 지끈거렸다. 그 햇볕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몸을 옮겨본 데짜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다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랍인이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단도를 뽑아서 태양빛에 비추며 나에게로 겨누었다. 빛이 강철 위에서 반사하자 길쭉한 칼날이 되어 번쩍하면서 나의 이마를 쑤시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 미지근하고 두꺼운 막이 되어 눈두덩을 덮었다.
이 눈물과 소금의 장막에 가려서 나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마 위에 울리는 태양의 심벌지 소리와 단도로부터 여전히 내 앞으로 뻗어나오는 눈부신 빛의 칼날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을 뿐이다. 그 타는 듯한 칼날은 속눈썹을 쑤시고 아픈 두 눈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기우뚱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바다는 무겁고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온 하늘이 활짝 열리며 비오듯 불을 쏟아붓는 것만 같았다. 나는 온몸이 긴장해 손으로 권총을 힘있게 끌어쥐었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권총 자루에 매끈한 배가 만져졌다. 그리하여 짤막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나는 한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던 바닷가의 예외적인 침묵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에 다시 내 방을 쏘았다. 총탄은 깊이 보이지도 않게 들어박혔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메르소가 아라빈을, 사실은 M1 아라빈을 이제 살해를 하는 거죠. 네. 그 정말 문학사상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불가해한 살인이 벌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어디서요? 아라빈이 네. 그 단도로 위협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그래서- 정황은 없죠. 네, 그래서 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망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제 그 해석의 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비평가들과 사람들이 이제 다 집중을 해서 도대체 이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이냐를 두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자신들의 해석에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령 뭐 2014년도에는 그 세움이라는 출판사에서 이방인의 새로운 번역본이 나왔어요. 그때 그 마케팅, 뭐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기존의 이방인은 틀렸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까미의 이방인이 아니다. 뭐냐면 그 태양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 정당방위이다. 왜냐하면 그 칼이 햇빛에 의해서 굉장히 길게 보였고 그게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정당방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뭐 그 까미의 이방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틀렸고 이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약간 마케팅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죠. 그렇게까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에 개입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네. 도대체 왜? 그렇죠. 편집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편집자님의 주관적인 해석은? 저는 이제 쭉 지나가면 도대체 이 태양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에는 밤이 안 나와요. 대체로 요즘 많은 소설들을 보면은 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 저희 읽으면 거의 지하가 메인 배경, 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방인에는 밤은 거의 지나가거나 대부분 낮이고 정말 장렬하는 그 태양 아래에서 쨍쨍 해가 비치는 그 낮의 공간, 시간에서만 모든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그 태양에 견디지 못해서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뭘까? 거기에 조금 방점을 맞추게 되고, 저는 이 까미가 말하는 낮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숨기지 못하는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때의 그 감정. 그러니까 태양은 우리를 뭔가를 더 드러내게 했던 거죠. 그 드러내게 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고 그 살인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살인 행위 자체는 메르소에게는 긍정적인 행위였던 거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적나라하게 좀 그런 의미로 읽었어요. 그 살인을 왜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근데 살인을 왜 했느냐라는 건 이제 그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이게 책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까지가 1부예요. 그러니까 아라빈을 죽이는 때까지가 1부고 네. 2부로 넘어가면 아라빈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되죠. 기소가 돼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1부에서 이제 메르소가 생활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 2부에서는 메르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메르소를 대변하는 변호인이 등장하고 그 메르소를 기소했던 검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들의 공방을 지켜본 재판관이 있고 이 재판에 개입하는 배심원들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증언을 해주는 증언한 증언자들이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르소 자신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행위를 둘러싸고 도대체 왜 사람을 죽였냐라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방 자체에서 메르소는 조금 이제 점점 소외되기 소외되죠.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변호인이 자신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마지막에 그 거의 메르소의 감정을 이입을 해서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이 좀 넌센스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여서 왔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실 관심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소가 왜 죽였는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 하긴 하죠. 막 궁지로 모니까 왜 죽였다고 하죠. 태양 때문에 죽였다고 그쵸. 하는 거죠. 태양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말이 넌센스하다는 걸 알아요. 그 우스운 말이긴 하지만 태양처럼 죽였습니다. 막 궁지로 밀어붙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언은 전혀 중요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이 이 행위를 둘러싸고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사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야기되는 방식은 그렇지 않죠. 저는 근데 이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뭐 검사랄지 변호사랄지 판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마치 우위에 있는 어떤 신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저는 좀 오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처음에 보통 이제 1부에서는 도대체 메르소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너무 이상한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2부에 넘어가면 점점 메르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좀 감정을 이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메르소의 행위를 둘러싼 이 법적 공방이 굉장히 넌센스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상황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 문지기라든지 양로원에 있었던 분들이 나와서 증인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네, 만났던 하는데 사람들. 이제 커피를 먹었다. 엄마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인데 커피를 먹었다. 뭐 엄마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 네.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흘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메르소가 자기 일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치렀고 마리를 만났고 레몽을 만났고 살인사건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반대가 되죠. 살인사건이 났다라는 팩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증인 신문을 해서 살인사건 났는데 근데 메르소가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않았네. 밀크커피를 먹었다고? 연애도 했어? 근데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웃겼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러서 기소가 돼서 이 공간에 왔지만 결국 사형 집행을 받게 되는데 사형 집행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메르소가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상한 이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낭독 아주 아이러니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리고 양로원 원장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야 비로소 그 장소와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을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었다. 엄마가 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더냐는 질문에 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러나 근친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재원자들이 지닌 이상한 버릇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로원에 넣은 것에 대해 엄마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더냐고 재판장이 따져 묻자 원장은 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또 다른 질문을 받자 그는 장례식 날 담담한 나를 보고 놀랬더랬다고 대답했다. 담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고 물으니까 원장은 구두코를 내려다보더니 내가 엄마를 보려 하지 않았고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무덤 앞에서 묵도하지 않고 곧 물러났다고 말했다. 그를 놀라게 한 일이 또 하나 있다고 했다. 장의사의 일꾼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엄마의 나이를 모르더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재판장이 원장에게 여태까지 한 말이 확실히 나에 관한 것임이 틀림없느냐고 물었다. 원장이 그 질문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재판장은 법률상 하는 질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장이 검사에게 증인에 대한 질문이 없느냐고 묻자 검사는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외쳤다. 그 목소리가 하도 요란하고 나에게로 향한 그 눈초리가 하도 의기양양한 것이어서 멍청하게도 나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면 메르소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이상한 감정에 네. 휩싸이게 되죠. 네. 이 메르소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이 메르소를 제외하고 이 사건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점점 그림은 다 소외되죠. 그려져 있는 거죠. 마치 기획수사인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일부에서 굉장히 부정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이런 메르소의 모습이 보여졌다면 이제 2부에서는 그 메르소가 벌인 행동을 해석한다는 명목하에 그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식으로 부조리하게 구성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런 아이러니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할 수 없고요. 없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지식 정보 위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이탈하면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 뭐 까미와 끝까지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실존주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이 거론이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사실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근데 모두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공감했다. 혹은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건 오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좀 근본적인 부조리함. 네. 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변호할 수 없고, 어떤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는 법제 시스템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점점 그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가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쭉 오면은 이제 거의 사형 집행 받고 가죠.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계속해서 판단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종교적인 그 회개 요구도 받죠. 사제에게. 네. 네. 처음에는 법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반성을 하라고 하는데 반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이 되니까 이제 사제가 와서 반성하라고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죽음 이후에 너의 어떤 삶,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너에게 평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반성을 요구하죠. 근데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메르소에게 있어서 나의 죽음이라는 것, 그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거리감 없이 확신을 하고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그 확신이 어떤 그 해방감 혹은 또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마지막에 행복하다고 하죠.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 피할 수 없는 유한함 그리고 끝을 인식하는 메르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메르소에게는 어떤 거리감 없이 확신을 했던 유일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사제까지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일상의 단계에서 다 거부하죠. 뭐 관례, 관습 이런 거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죠. 법의 판단을 받을 때 법정에서 어떤 회개를 요구받고 반성을 요구받지만 받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사실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적인 구원도 있다. 거짓말을 하면, 반성을 하면, 근데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지금 메르소가 계속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반항을 통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죽음은 그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대가이기 때문에 이 메르소에게는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몰락한 것이거나 좌절의 경험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정말 좀 감동적이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제와 대화를 할 때 이 메르소가 폭발하거든요. 자기의 이야기를 거의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렬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 혹시 그 장면 기억나세요? 네. 누구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수 없다. 슬퍼할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는 죽을 때 행복해했다. 죽기 전에. 엄마는 죽기 전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려고 했었다.
그것은 엄마에게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보편적인 슬픔이거나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슬픔, 애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인은 어떤 확신을 갖고 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짜여진 그리고 단계별로 이제 메르소의 저항들을 좀 이제 볼 수 있는 네.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메르소에 대해서도 이 소설에 대해서도 어떤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힘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낯선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좀 오늘 낭독을 좀 집중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이게 캐릭터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별로 없어서 좀 읽으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이 이방인을 다시 좀 읽게 되면 아마 또 다른 느낌이 좀 들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두 번 정도를 살펴보고의 제 느낌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다름에 대한 부분들, 다름에 대한 어떤 이해와 존중,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조급하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어떤 섣부른 판단을 가져오거나 그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한 2번 정도를 읽은 이방인에 대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두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려고 사실 노력을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이해를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는 잘 없는데 그 문학 작품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캐릭터를 끝까지 몰고 가는 작품 잘 없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방인은 낯선 것은 무엇이고 익숙한 것은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메르소 살인사건이라는 책이 한번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게 콩쿠르상을 받은 책인데 그게 그 이방인 다시 읽기 같은 책입니다. 그 책은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해요. 그 메르소는 사용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당시가 알제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프랑스인이 알제인을 죽였다고 해서 그게 사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감면됐을 거다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약간 제국주의적인 시선을 좀 비판해요. 그래서 이건 가해자의 시선으로 쓴 건데 피해자의 동생이 나중에 이제 감면된 이 메르소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게 사형을 받지 않고 감면된 메르소가 쓴 책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은 사실 계속해서 다시 쓰여지고 생각되는 여백이 아주 많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서 하지 않는 행동이 많은 이런 캐릭터들의 하지 않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좀 의미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막 숨차게 그 작품 한 권을 읽었는데요. 저희가 이거 1부 시작할 때 1부 저희 밖에서 계속 봤는데 되게 화기애애하고 행복해할 때 저희 두 사람만 그늘이 이렇게 져서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좀 또 1시간 잘 마무리가 돼서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사실 좀 더 긴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나 역시 오만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도 만약 방송 좀 들어주시고 다른 생각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댓글이라든지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PD님 이하 저희들이 좀 빠르게 개선해 나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시간 되면 뭐 한 4시간 정도 긴 시간으로 식사까지 좀 같이 하면서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와주신 방청객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클래식 편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저희와 조금 다른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귀담아 듣고 더 좋은 방송으로 좀 보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